접근성이라는 말은 뭐냐? 신체 장애가 있거나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이 예전에는 내게 필요한 옵션이라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기능으로만 표시했었는데요. 지금은 익숙치 않은 노령자 이런 분들도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말은 건물에도 있잖아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접근성 기능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고소고발해 버려요. 우리 홈페이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은 접근성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면 배움나라라는 사이트에 가면은요, 배움나라라는 사이트에 가면 여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장애인 서비스라고 해서 아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해가지고 그 항목으로 와요. 그럼 청각장애인들은 못 들으니까 수화를 하든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해준다든지, 어떤 걸 소리로 들려주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렇죠, 그때 수화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시각장애인들은 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를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배움나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뭔지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영어로 볼래, 뭐 일본어로 볼래, 한국말로 볼래, 이런 거는 접근성 기능이 아니고 외국 사람을 위한 서비스 기능인데 자국민들에 대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교육기관들이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건 예전에 그 뭐더라, 플래시로 만들었었어요. 플래시는 지각장애인들이 못 봐요. 다 바뀌었어요. 글자로. 플래시가 아니라 다 글자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 복지법에 의해서 난리 나요. 고소고발 당해요. 제 홈페이지는 개인 홈페이지니까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꼭 하야만 돼요. 근데 우리나라 홈페이지는요, 화려하죠. 그림 위주고 영상 위주고 막. 근데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글자야, 글자. 대부분이 글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라고 뜨죠? 복수만이 살 길입니다. 열강으로 보답하고 열공으로 화답하고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세요. 여기 복습하는 곳이구나. 시각장애인은 이 그림을 못 읽어요. 못 보고 마우스를, 키보드를 갖다 대거나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음성으로 듣거든요. 스피커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시각장애인들은 그걸 배워요. 의무적으로 배워야 본인이 사용하는 거니까 배우고,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그런 기능을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할 때. 자, 먼저 모니터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니까 모니터 없잖아요. 그럼 음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출력해 줘야죠. 음성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키보드나 뭐로 이렇게 움직이면 한 화면의 모든 텍스트를 나레이터가 소리내어 읽어줌,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음으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도 그거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서비스 기능으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터치하잖아요. 이렇게 터치하면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음성으로 출력해줘요. 카메라, 이렇게. 그때 걔를 다시 누르면 카메라가 작동돼. 예를 들어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네이버 앱을 실행했는데 우린 누르면 바로 실행되잖아요. 그러나 시각장애인 설정을 해버리면은 네이버를 터치하면 네이버 이렇게 떠요. 음성이. 이게 네이버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보면 네이버가 이제 작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뭘 이제 글자들을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가 음성으로 출력이 돼요. 스마트폰에 그게 잘 되어 있는데, 누가 그러대요. 아이폰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아이폰이. 그러니까는 그쪽 문화가
그런 잘 돼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제가 시각적으로 보이다 보니까는 그게 불편하지. 오디오 설명 켜기, 뭐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 뭐 이런 것들. 또 동영상 같은 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는 그런 기능을 끈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 중에는 글자는 보이는데 색깔 구별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생맹, 색약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울긋불긋한 글자 화면을 불편해 하신대요. 그래서 고대비 설정을 해버리면 잘 보인대요. 고대비 설정하면. 그리고 아이콘도 좀 크게 하면 좋겠죠. 저시력자 있잖아요. 저시력자. 어떤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한 거는 학생인데 저시력자인데 왕돋보기를 놔야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 안경이 무거워. 얼마나 두꺼운 돋보기를 꼈는지. 근데 그 안경을 가지고 모니터에 눈이 딱 붙어가지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 걸 하더라고. 게임에는 국경이 없나봐.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그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화면을 좀 크게 해놓으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저시력자를 위한 기능,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껌뻑껌뻑,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는데 우리는 커서가 작으니까 얇아도 보이지만 저시력자는 이게 너무 얇으면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두께를 지정하는 기능도 있고 두툼하게 껌뻑껌뻑 이렇게. 그 다음에 키보드를 못 누르는 사람이 있어. 이 손이 마비돼 가지고요, 손가락이 마비돼 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그분이 생존해 계신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온몸이 화석처럼 굳어요. 근데 눈동자하고 입하고 손가락 몇 개만 움직여요. 오른쪽 손가락 몇 개만.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이 뒤틀어진 상태로 누워 있는 분이에요. 근데 손가락 몇 개를 가지고 마우스를 가지고 화상 키보드를 열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처럼 마우스로 터치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대화도 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노래를 제공도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작권법에 못하겠지만 그때는 그냥 노래를 막 틀어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갖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키보드를 못 누르니까 마우스로 하나씩 글자를 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글자를 해 가지고 소통을 하는,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는데 방송에도 나왔어요. 한번 폭발적인 인기가 되더라고. 근데 문제가 밥 먹고 양치하고 볼일 보고 하는 걸 가족 누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 하는 거죠. 어르신이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줬는데 연령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방송에서 못 찾겠더라고.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진짜 너무 잘한다, 멋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까지 했었는데 이런 걸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또 못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키보드에, 오른쪽 키보드에 보면 숫자판 있잖아요. 그 숫자판을 가지고 키보드처럼 사용하는 숫자 키라고 하죠. 그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우스 키라고 하죠. 마우스 키.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한번 볼게요. 개요판에 가서 접근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접근성 센터. 범주에 가도 접근성은 바로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에 접근성에 관한 기능이 되게 많아요. 키보드 작동 방법 변경,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 이런 게 있는데, 마우스 키 켜기 하면 마우스 키. 근데 이거는 장애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우리 비장애인이 도와줘야 돼요. 처음에는 좀. 그래서 마우스 키를 설정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해드릴까요, 느리게 해드릴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를 연습시켜 가지고 본인이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럼 이제 오른쪽 숫자판에 4자 있잖아. 4자가 왼쪽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르면 왼쪽으로 와요. 그러면 9 누르면 어디로 갈까? 9. 오른쪽 상단으로 가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555 숫자 5가 뭐냐면 클릭해요. 5번이 클릭이야. 5번 두 번 누르면 더블 클릭. 그럼 이제 쭉 내려와서 적용을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적용 눌러서 창을 좀 작게 줄여 놓으면 지금 적용이라는 데가 요 밑 좀 더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마우스 키켜를 제가 이제 끄고 나서 여기 누를 건데 이렇게 내려가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를 5번 누르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클릭하고 적용 그러면 쉽지만 이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장애가 있는 분은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판을 가지고 글자처럼 써야 돼. 마우스처럼 써야 돼. 저랑 같이 예전에 활동했던 분 중에 이 장애인 방문 강사단 중에 어떤 선생님은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는 사람은 글자를 어떻게 쓸까요? 발로 해요. 그분은 발로. 남의 집에 가서 발로 이렇게 키보드 만지면 싫어하지. 공부합시다. 그래서 양말 벗고 발가락으로 막 절자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발이 엄청 깨끗해요. 발이 너무너무 예뻐요. 항상 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근데 어디 가서 발을 딱 맨발을 꺼내놓으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그 헤드 리본, 머리띠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핀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옆에 같이 도와주는 분이 와서 해줘요. 가방에 요거 있으니까 얘 좀 머리에 착용시켜 주세요. 그러면 앞에도 이렇게 헤드 리본, 머리 리본을 껴요. 그럼 그게 작대기가 달려갖고 그거로 콩콩콩 글자를 써요. 저희도 교육 받았거든요. 30분 글 썼는데 3일을 고개를 못 움직여요. 이거를 30분을 닭이 모이 쪼듯이 쪼는 거잖아요. 이 근육을 안 쓰다가 쓰니까 마비가 돼가지고요.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풀리더라고. 근데 그분은 되게 잘 써요. 투팔이 없이 태어났으니까. 사고라는 모르겠고 자세히. 근데 발가락으로 글자를 쓰는데 진짜 빨라요. 제가 듣기로는 워드 1급도 땄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마우스 움직이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한대요. 한 2년 같이 활동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담당을 했고 그분은 이제 그 지체장애인 담당을 하고, 저는 이제 비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각장애인이 담당하지만 저희 때는 시각장애인 강사들이 없어가지고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뭐 PC 정비 조립도 다 가르치고 커말 자격증도 취득하게 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강사를 나가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다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다시 강사로 좀 활동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이제 다시 등록을 해서 요즘 활동을 하거든요. 되게 잘해서요 사람들. 한편으로 막말로 몸이 멀쩡한 우리가 이걸 왜 못해? 시각장애인도 커말 2급을 따는데 왜 두 눈 멀쩡한 사람이 못 따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역량 나름이니까. 자,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굳이 다 배우진 않으셔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고정키는 뭐예요? 뜻은 알아야지. Shift A를 누르면 대문자 A가 되죠. Shift 기억 누르면 쌍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두 팔이 없는 분은 어떻게 쌍기억을 눌러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기억을 못 누르잖아요. 그때는 고정키 켜기라는 작업을 먼저 해놔요. 그래놓고 Shift 키를 눌렀다 띄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누르면 쌍기억이 되고 디귿을 누르면 쌍디귿이 돼요. 그때 다시 Shift 키를 눌렀다 띄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토글키는 우리 키보드에 토글키가 몇 개 있어요. 불 들어오는 키 한번 찾아보세요. 불 들어오는 키. 오른쪽 위에 숫자판 위에 보면 뉴메릭 키, 캐피탈 키, 스크롤 키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불빛이 좀 흐리죠? 흐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볼까?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불이 켜 있나 안 켜 있나 잘 모르잖아요. 이때 토글키 켜기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 삑, 뽁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삑 그러면 켜진 거, 뽁 그러면 꺼진 거, 삑, 뽁 스피커에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강의실 여기 스피커 있어요? 없죠? 한번 해볼게요. 지역판에 가서 접근성에 가서 토글 키를 한번 제가 켜볼게요. 안 나오네. 젠장. 얘를 토글키 켰지 않습니까? 켰는데 소리가 안 나오죠? 이 본체가 이상한 거예요. 본래 이 토글키는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우리 외부 스피커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 컴퓨터 본체를 열어보면 조그만 스피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걔가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오류가 나면 삑삑삑삑 하고 소리가 나요. 이 본체 안에서. 그 소리를 내게끔 하는 그건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안 움직이거든요. 안 나요. 이 본체는 그 스피커가 없다는 거야. 그럼 천상 외부 스피커를 달아놔야 삑뽁 삑뽁 소리가 나요. 좀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 기억을 누른다고 기억을 꼭 눌렀더니 기억이 쪼르륵 찍혀 나오면 안 되잖아. 우리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반복되잖아요. 이 필터키를 누르면 기억을 눌렀다 띄고 다시 눌러야 기억이 다시 찍혀요. 연속으로 안 찍히게끔 하는 기능이 필터키예요. 그런 거라든지,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좀 비장애인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제 주변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를 요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은 저는 선뜻 가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세팅해 드릴 수 있어요. 경험도 많았고 그쪽으로 강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컴퓨터에 오류가 나면 스피커에서 쿵 소리 나죠. 근데 청각이 약하신 분들은 그 소리를 잘 못 듣죠. 그러니까 스피커 볼륨을 크게 올린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쿵 하고 소리가 나면 그 사람한테는 들렸지만 주변 사람은 놀래겠죠. 그럴 때 화면이 껌뻑거리게 하는 거야. 쿵 소리는 나는데 스피커를 꺼놨다 하더라도 소리는 안 들릴지 몰라도 화면이 덜컹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오류가 났나 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근데 시각적으로도 불편해, 청각적으로도 불편해, 지체적으로 불편해. 그러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 봐야 되겠지. 예. 그런 기능들이 접근성에 있다라는 거죠. 1번 문제.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옳지 않은 거 됐어요. 포인터 자국 표시는 마우스에 있는 기능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접근성하고 상관없죠. 지난 시간에 여기 안 됐거든. 뭔 얘기냐면 이 마우스에 가서 여기 있는 포인터에 가면, 포인터 옵션에 가면 이 포인터 자국을 선택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 길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 개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꼬리치듯이. 그런 기능인데 이거는 접근성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토글키. 아까 토글키는 뭐죠? 원래 토글이라는 말은 하나의 키로 두 가지를 교대 작업하는 거. 이거. 리모컨에 파워키 있죠? 이거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고. 우리 가정의 스위치가, 우리 여기 벽에도 스위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하면 꺼지고 왼쪽으로 하면 켜지잖아요. 스위치가, 형광등이. 그거는 토글이 아니고 버튼 한번 눌렀다 띄면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하는 거. 이걸 토글이라 그래요. 한영키도 토글이죠. 한글 영어 지그재그 하잖아. 그 다음에 숫자 방향,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그 불 들어오는 거 다 토글이라 그래요.
토글키. 그거를 시각적으로 불빛이 안 보이니까 청각적으로 들려주겠다라는 얘기지. 예, 그 맞는 말이죠. 고대비는 색약 생명을 위하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색깔을 잘 보이게끔 하는 거. 또 마우스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키보드의 숫자판을 마우스 동작처럼 움직이게끔 하는 거.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정해주는 기능을 뭐라고 한다? 접근성 기능이라고 하죠. 접근성 기능. 그런 정도로만 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와요. 접근성에 관한 기능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보안, 컴퓨터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윤리, 컴퓨터 윤리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예전에는 어쩌다 나왔는데 이제는 꼭 나와요. 그런 게 보안과 접근에 관한 거 이런 거. 또 다른 지역판에 한번 기능을 한번 보면은 글꼴에 관한 기능도 있고요. 글꼴. 그 다음에 소리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전원이 켜지면 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꺼질 때도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정, 지난 시간에 계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계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 계정과 표준 계정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손님 계정. 그러니까 지역판에 가서 계정에 가서 계정을 만들어도 돼요. 계정을 하나 더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계정을 하나 새 계정 만들기 누를 때 관리자 계정을 할 건지, 일반적으로 관리자 계정을 쓰는데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만들어주면 편해요. 좋아요. 엄마 입장에서, 애들 입장에서 싫어야지. 그러면 표준 사용자 계정은 자기만의 바탕화면이 나오고 자기만의 내문서 창이 있고 즐겨찾기를 하면 다 자기만의 계정으로 접속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프린터를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 같은 걸 하고 싶어서 게임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가 안 돼요. 프로그램 설치가. 그러면 관리자 계정을 갖고 있는 엄마한테 나 이 게임 하고 싶어요 하고 엄마하고 이제 약속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정을 만들어 주면 되지. 근데 이제 자녀 계정을 관리자 계정으로 만들어 주거나 별도의 전용 컴퓨터를 만들어 주면 그 컴퓨터 사용자가 관리자 계정이니까 아무 프로그램이나 막 깔아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있는데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만들어 주면 그 5학년 초등학교 자녀는 집에 있는 컴퓨터 안 쓸 거예요. 게임도 설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에이 나가서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가서 게임 하겠지. 요 게스트 계정은 손님 계정이에요. 손님 계정. 게스트 계정은 그냥 관리자 계정이 있는데 관리자 계정 못 들어오고 패스워드 걸어놨으니까 못 들어오고 그냥 손님 계정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설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주어진 환경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위한 하나의 편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의성.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 컴퓨터를 함부로 열어갖고 막 쓰면 안 되지. 자녀보호 설정 기능도 있습니다. 자녀보호 설정이라 그래서 이 자녀보호 설정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자 계정에 암호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암호를 만들어놔서 이 어른은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고 자녀들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표준 사용자 계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게임을 함부로 설치 못하게 한다든지, 또 성인 컨텐츠 같은 걸 못 보게 한다든지, 뭐 시간을 정한다든지, 몇 시 이후에는 컴퓨터를 못 쓰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애들이 반발을 하지. 근데 요거는 어려야 돼.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안 돼.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애들이 이제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는 있게 하되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 부모가 설치해놓은 프로그램을 삭제 못하게 막게끔 그런 걸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실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지역판에 관한 거.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글꼴 종류를 표시해주고 새로운 글꼴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설치된 글꼴은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요. 글꼴 대신에 글꼴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를 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글꼴은 그냥 글꼴이란 폰트라는 폴더 안에 깔려만 있으면 돼요. 이걸 특별히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는 어디다 숨겨놓고 그럼 숨기고 가짜 만들어 놓으면 가짜 용량만 드러나잖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지. 틀린 건 아니지. 네 번째 보세요. 글꼴은요 어디 있냐면은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폴더에 폰트라는 폴더에 있어. 폰트. 요 안에 가시면 얘가 글꼴이에요. 얘는 지역판에 가서 글꼴에 가면 폰트 에이 헷갈려. 폰트 글꼴 여기 있네. 글꼴 얘를 누르면 아까 그 폴더로 가요. 알아서. 그럼 여기 있는 글꼴을 오른쪽 눌러서 삭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글꼴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글꼴이 있으면 복사해서 붙이면 여기 들어오면 설치가 되는 거고요. 수월해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글꼴 같은 거 무료 글꼴들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글꼴들을 복사해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복사해서 아까 그 공간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알아서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틀렸어요. 그냥 폰트라는 폴더 안에 있지 그 안에 프로그램이란 폴더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은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다? 자신만의 암호, 자신만의 마우스 포인터, 자신만의 바탕화면 다 만들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목록에서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설치하거나 프린터라든지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못해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자, 프린터. 우리 강의실에도 프린터가 있습니다. 얘는요 와이파이도 지원된대요. 이 프린터를 설치해 가지고 와이파이 이제 앱을 NFC 기능도 있대요. NFC 들어보셨죠? 교통카드 같은 거 이렇게 설정해 앱을 깔아 가지고 교통카드 갖다 대면 교통카드 카드 요금 나가잖아요. 버스 요금 같은 거. 이 NFC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하이패스. NFC 기능을 확대한 게 하이패스입니다. 고속버스 가면서 휘 가잖아요. 그럼 어느 차 지나갔네 하고 요금 나가잖아. 그게 하이패스입니다. 그게 NFC 기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에는 NFC 기능은 약하기 때문에 거리가 10m 이내. 근데 비접촉이래지만 비접촉하는 거리가 뭐 몇 센치 이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패스는 그냥 휙 달려가는 차에서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이패스를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NFC로는 힘들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로 사야 돼. 강력한 거를. 그러면 이제 거기다 신용카드 연결하면 요금에서 빠져나가든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런 하이패스 NFC나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또 뭐를 합니까? 물류센터에서 쓰죠. 그러니까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를 물류차에다가 잔뜩 싣고
물류센터 안으로 쑥 들어가면 냉장고 무슨 냉장고 몇 개 들어가고 세탁기 몇 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슈퍼마켓에서 대형 매장에서 카트에다 물건을 싣고 다 내려야죠, 계산할 때. 근데 거기 NFC를 달아놓으면 어떨까요? 띠리리릭 지나가면 얼마 하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근데 그 NFC 칩이 한 1,000원 되거든요. 그 라면 하나 샀는데 라면 1,000원인데 그 칩 2,000원 되잖아. 일회용으로 쓰는데. 어디에 있냐면요, 저기도 있어요. 양주 라벨. 양주 라벨에 NFC 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NFC 카드 리더기로 딱 갖다, 스마트폰 같은 거 설치해서 갖다 대면 얘는 어느 양주고 언제 생산되고 정품이다 하고 찍히지. 그러면 이제 손님이 뚜껑을 딱 열면 NFC 칩이 깨지는 거죠. 하도 가짜주를 많이 파니까 그렇게. 근데 그걸 다 하려면 아무래도 NFC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소량으로 금액 판매하는 거에는 붙이기는 어렵고 대량으로,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거는 단가가 세잖아요. 이제 거기다 붙여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그 다음에 지금 그 구글인가 아마존 이런 데서 하는 거 들어보셨죠? 무인 판매장. 그럼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고 가면 인공지능 카메라가 센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물건을 진열대에서 딱 들어가지고 카트에 담아요. 이렇게 카트에 담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물체가 다른 데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NFC로 인정을 이제 측정을 하니까, 아, 이정민이가 가게 들어왔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음료수를 하나 담았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대로 싸들고 그냥 지나가면 계산대가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들어온 게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요금에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는 그 구글인가? 구글 거기 직원들 마켓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용카드로 띡띡띡 갖다 대요. 물건에다가. 점심시간에 매장에 가가지고 카드로, 스마트폰으로 음료수, 뭐 라면, 뭐 이렇게 갖다 대. 여기 리더기로 이렇게 갖다 대. 상품에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그럼 집에 와 있어, 물건. 배송이 되는 거야. 직원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거기 계산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 이제 밥줄 끊겼잖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싱가포르의 그 택시 회사 기사들이 다 해고됐어요. 싱가포르 공항에는 택시 기사가 없어요. 대신에 무인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무인 자동차를 다 집어넣었어요. 사고가 안 난대요. 먼저 가려고 막 치고 쇠치기 이런 게 없어요. 여기다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치거나 충돌이 없어요. 그럼 택시기사는 뭐 하느냐? 매니저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성실히 일했다는 사람들은 매니저로 다시 재취업을 해요. 운전기사로 취업할 때보다 급여가 5-6배 올라간대요.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없어진 사람들을 재취업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 NFC 기능서부터 해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을 하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는 뭐 무인 자동차가 뭐 사람을 치었네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뭐 바이러스 감염돼서 그런가? 아니면 뭐 카메라가 작동이 잘못돼 가지고 사람이 있는 거 물체를 확인 못하고 사고를 낸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실수는 있겠죠. 큰 실수죠, 진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자, 많아요.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그 공항 주변으로 가는 차들이 대부분 무인 자동차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짐을 싣고 하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서울에 도착했더니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막 너무 그런 사고가 많잖아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런 문제가 시비가 없고 안전하고 그 요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문 안 열어주죠. 자동차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요금 안 내시면 안 내십니까? 요금 지불하세요. 카드로 내든 현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그냥 끌고 모시고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차가. 그럼 알아서 가면 경찰이 마중 나와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때요? 뭐 어떤 기사가 뭐 손님한테 맞았네, 뭐 다쳤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술 먹은 손님이 탔다 하면 어차피 사람은 없고 칸막이가 딱 돼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안전벨트 안 하면 차가 출발 안 하니까 그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트렁크에다 짐 실어야 된다 그러면 틱 누르면 트렁크 문 열리고 닫고 내리고 손님 안 타면 안 가겠지. 뺑소니 없겠지. 그렇지. 그런 프로그램은 다 인공지능으로 다 세팅돼 있으니까 사고가 없대요. 그렇게 좋대요. 사람이 안 다치고 요금에 대해서 시비가 없고. 우리나라는 그게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프린터를 한번 볼게요.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좀 프린터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NFC 기능 뭐 와이파이 기능 이런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프린터를 설치해 보셨죠? 프린터는 어떻게 설치하냐면 프린터 박스를 열면 브로마이드 판으로 설명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그 설명서 순서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어떻게 되냐면 제공해드린 CD를 넣으세요. 우리 컴퓨터 CD롬 드라이브가 없어. 그러면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렇게 다 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근데 CD를 넣고 설치를 다 해요. 그러면 프로그램 창에서 이제 프린터에 전원을 켜세요. 뭐 프린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잉크 카트리지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처음에 잉크를 주입하거든요.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주입하는 시간이.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5분 정도 이렇게. 그럼 주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프린터를 초기화합니다. 프린터가 다 설치됐습니다. 시험 인쇄하시겠습니까? 그럼 시험 인쇄가 착 되면 뭐 축하합니다. 프린터가 정확히 설치가 됐네요 하고 그림으로 나오고 색깔별로 쫙 인쇄가 된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마지막 멘트가 나오지. 그럼 뭐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그렇고 그 회사 거는 또 다른 회사 거는 또 설명서대로 하시면 되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뭐냐면 그 프린터기 말고 오래된 프린터기. 안 팔아. 지금 어디서 고물상에서 주워 왔는지 프린터가 하나 왔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될지 감당이 안 돼.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장치미 프린터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프린터가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프린터 추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프린터 추가를 누르면 되는데 이 프린터 추가는 두 가지예요. 로컬, 네트워크. 로컬은 뭐다? 이 컴퓨터에다 직접 설치하는 프린터기. 근데 USB를 이용하는 경우는 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나온 프린터는 USB 방식이잖아. 그거 말고 옛날 프린터기, 옛날에 이렇게 넓은 잭 꽂아갖고 쓰는 거 있었거든요. 그런 옛날 프린터기는 얘를 꽂아라 이거지. 얘를 설치해라 이거지. 요즘 이런 포트도 없어요. 옛날에만 있는 거고. 다음, 예를 들어 내가 앱손 프린터야. 앱손 프린터. 요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알아서 얘가 깔려요. 물론 가짜죠. 지금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니까. 테스트 인쇄할 필요 없죠. 가짜 프린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프린터가 실제로 아빠 컴퓨터에 설치가 됐으면 자료들 방에서는 이 아빠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프린터 추가. 이때 네트워크 프린터. 그러면 이제 공유기를 통해서 아빠 컴퓨터랑 자네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얘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아빠 컴퓨터든 엄마 컴퓨터든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여기서 찾아주죠. 저야 뭐 제 거에서 제가 찾는 거니까 안 나오겠지. 여러분은 제 거 안 나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네트워크가 달라요. 강사 자리가 네트워크가 달라서 안 나오는데, 가정에서는 이제 같은 네트워크니까 아빠 프린터를 찾아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저희들 애들 컴퓨터마다 제 프린터를 설치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린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개 프린터를 한 대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이 컴퓨터 한 대에다가 이 컴퓨터 본체 한 대에다가 프린터를 30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USB를 꽂아야 되잖아. USB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데 꽂을 데가 30개가 없으면 허브를 쓰면 되지. USB 허브라고 해서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프린터를 20대도 설치할 수 있지. 그렇게 해갖고 뭐 내가 마음대로 프린터를 종류별로 인쇄할 수 있지. 그리고 하나의 프린터를 공유해서 여러 컴퓨터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프린터마다 아까 설치할 때 이름 물어보는 거 있었죠. 아까 저기 프린터 설치할 때 못 보셨구나.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 보시면 요 프린터를 제가 설치하겠다고, 여기 캐논 프린터를 만약에 설치하겠다고 다음 버튼 누르면 요게 프린터 이름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이게 뭐야? 출입구 뒤편. 이렇게 쓰면 출입구 뒤편 프린터가 되는 거야. 부장님 자리, 과장님 자리 이렇게 써놓으면 과장님 자리에 있는 프린터 그거구나. 글로 인쇄하면 되겠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앱손 뭐 그럼 이게 앱손이 어느 거니 헤맬 수 있으니까. 가정에야 뭐 프린터를 여러 개 설치하진 않지만 직장에서는 사무실은 여러 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별도로 지정해 줄 수도 있다. 로컬 프린터는 직접 연결해서 쓰는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는 뭐다? 그 로컬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인쇄 명령을 걸 거 아니에요. 인쇄 명령을 딱 걸면 제일 먼저 작동되는 프린터기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프린터 목록 중에서 제일 먼저 작동되는 거. 아까 제가 프린터를 설치할 때 얘를 기본으로 했잖아요. 기본. 얘가 제일 먼저 프린터 목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쇄 명령을 걸면. 요거 누르면 얘가 이제 기본 프린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인쇄 명령을 딱 걸면 알아서 그 프린터가 먼저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 과장은 앞에 있는 프린터를 쓸 거고 박 과장은 저 뒤에 있는 프린터를 기본으로 쓰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맞게끔 기본 프린터를 바꾸는 거지. 그게 네트워크든 로컬이든 상관없고 칼라든 흑백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인쇄하고 싶은 프린터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린터기를 기본 프린터로 쓰시면 되지. 기본 프린터는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요거. 다른 데를 만약에 기본으로 바꾸면 여기로 가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2명 그려져 있죠? 이거는 공유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트워크상에서 얘를 같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인쇄 명령 걸면 얘가 작동되겠지. 얘를 기본으로 놓으면은 얘가 기본이 되고. 기본은 무조건 하나만 쓰는 거예요. 여러 개를 기본으로 못 써요. 하나만 기본으로 쓰는 거죠. 얘가 기본되면 제가 사라지고, 제가 기본이면 제가 사라지고. 기본 프린터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 다른 애가 기본이 되고. 이 중에 뭐가 하나 기본은 돼야 되겠죠. 그럼 프린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이고 뭐고 없겠지. 프린터 목록에 아무것도 없으면 인쇄 미리 보기도 안 돼요. 인쇄 미리 보기도 안 돼.
네트워크든 뭐든 기본 프린터로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문제집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1번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 변경은 파일에 가서, 여기 파일이 어디 있다? 파일이 있나? 메뉴가 있으면 여기 메뉴 있네. Alt키 누르면 메뉴가 열리는데 여기 가서 기본으로 설정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기본으로 설정 이렇게 해도 되고. 프린터가 랜상에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도 추가할 수 있다. 그게 네트워크 프린터고, 그 다음에 프린터 개수는 돈 많은 사람은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죠. 16개까지만, 이게 좀 16대도 설치할 수 있다는 맞는 말이지만 16대까지만 그게 틀린 거죠. 프린터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막 프린터 살 돈 있으면 뭐 100개라도 설치할 수 있지. 예. 인쇄 기능. 기본 프린터는 인쇄 명령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이루어지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고, 기본 프린터는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되고, 또 한글 윈도우에선 기본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 기본 프린터 삭제할 수 있죠. 얘 삭제하면 뭐가 돼요? 제거해 볼까요? 그럼 이 중에 나머지가 기본이 되겠지 뭐. 기본을 왜 삭제 못해? 기본도 삭제해요. 3번 기본 프린터는 아이콘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게 기본이다 라는 뜻이고, 기본은 오로지 한 대만 되는 거지. 한 대만, 이건 맞는 말이야. 기본 프린터가 여러 대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인쇄 명령을 걸면 여러 대가 동시에 인쇄가 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 게 맞고, 그러려고 기본 프린터를 하는 거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든 무슨 프린터든 간에 무조건 기본 프린터는 다 지정이 된다.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스플입니다. 스플. 시험에 단골이에요. 스플은.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요 영어의 줄임말이에요. 스플링의 줄임말. 스플링을 한다 그래서 스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회로 중에서, 컴퓨터에 사용하는 회로 중에서 가장 속도 빠른 회로가 뭐예요? 중앙처리 장치. 중앙처리 장치 CPU가 제일 빨라요. 그럼 가장 느린 장치는 바로 프린터예요. 여러분 100페이지 분량을 인쇄하는데 1초 만에 인쇄될까요? 착 똑딱 하는 사이 100페이지가 착 이러진 않죠. 뭐 1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걸리겠죠. 그러나 100페이지 분량 저장하면 얼마나 돼요? 똑딱 하는 사이에 저장이 되죠. 그 프린터가 가장 느린 거예요. 프린터도 빠른 걸 보니까 비싼 거는요, 60페이지 찍는데 몇 장 찍더라? 1분에 60장 찍더라고. 똑딱 하는 사이에 종이가 나와. 그러니까 60페이지 분량을 1분 만에 착착 찍어내는.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기는 38장 찍어요.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기 38장인데 찍어놓은 프린터물을 이렇게 보면 흐리게 찍으니까 36장 찍지. 36장 선명하게 찍으면 엄청 오래 걸려.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 그러면 사진 인화지처럼 사진을 깨끗하게 인쇄하려 그러면, 그리고 손바닥만한 사진 하나 인쇄하려 그러면 5분 걸려. 더뎌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인쇄하는데도 몇 분씩 걸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컴퓨터의 기본이 뭐냐면 명령을 걸잖아요. 자, 명령을 걸면
명령을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수행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컴퓨터가 지시 걸었잖아요. CPU가. 자, 이거 인쇄할게요 라고 해서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 걸면 인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인쇄 다 끝나고 그러면 인쇄 끝났어요 하고 보고를 해야죠. 그동안 컴퓨터는 멈춰 있다. 다른 건 돼요. 엑셀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메모장에서 인쇄 명령을 걸면 이 메모장은 멈춰 있어 못 써요. 그럼 여러분 아래 한글 문서 100페이지 분량 문서를 작업해 갖고 인쇄를 걸었단 말이야. 그럼 인쇄하는 동안에 내가 또 아래 한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인쇄 100페이지가 다 인쇄가 되는 것까지 끝나고 나야만이 아래 한글이 다시 작동돼요. 그전엔 작동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요즘. 인쇄는 인쇄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작업하잖아요. 그게 스풀이에요. 그게 스풀이라고. 그러니까 인쇄 명령 걸어놓으면 컴퓨터가 인쇄하는 동안에 컴퓨터는 멈춰 있다니까. 근데 내가 외출할 거 가서는 상관이 없는데 또 일을 해야 되거든. 처리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스풀 기능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윈도우가 알아서 스풀로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쇄 명령을 걸면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요. 인쇄할 내용을. 그럼 하드디스크 저장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 뚝딱이면 저장되잖아. 그러면 컴퓨터한테 보고를 해요. CPU한테. 인쇄 다 했어요. 실제 인쇄 하나도 안 해놓고 저장만 걸어놓고 보고를 해. 그럼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돼? 인쇄 다 했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너 사용해. 그 사이에 하나씩 인쇄하는 거예요. 좀 더디지. 10분이면 인쇄하는데 이런 스풀 처리를 하면 한 11분 걸릴 수는 있지. 좀 더딜 수는 있지. 그렇다고 이 10분 인쇄할 거를 스풀 처리했더니 2시간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은 어떻게 스풀을 하냐면 하나씩 스풀을 해요. 인쇄할 페이지를 한두 개를 먼저 보내요. 프린터로. 저장 장치로 보내. 그리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인쇄하는 사이에 계속 스플링을 처리해줘요. 그런데 아크로벳 이런 프로그램은요, PDF로 이런 거는 인쇄 명령을 걸잖아요. 그럼 이게 50페이지 분량인데 얘를 한꺼번에 스플링을 해요. 한꺼번에 얘를 다 인쇄할 내용을 보내요. 그래서 스플링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문서 전체를 한 번에 스플링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씩 스플링해서 인쇄하는 방법이 있고 프린터마다 달라요. 이거는 프린터가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서 스풀을 해주고 나는 꿈뻑 했다가 다시 인쇄 작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전체적인 효율은 높아지죠. 인쇄는 인쇄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일을 하고. 근데 속도가 약간 더뎌지는 건 있겠지만 그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 보통 우리 인쇄 명령 걸면 되는 거예요. 인쇄 명령 걸면 알아서 스풀을 처리해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프린터를 하나 다시 한번 설치해 볼게요. 가짜 프린터를 하나. 자, 이게 기본 프린터가 됐는데, 여기도 프린터가 하나 있다, 밑에. 이거, C48X가 아까는 없었는데 튀어나왔죠? 자동으로 찾았나봐. 그러면, 제가 이거 인쇄 명령 한번 걸어 볼게요.
이게 스플링 하는 중이에요. 50페이지 분량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한꺼번에 스플링을 하는 거야. 한 번에. 그럼 요 사이에는 멈춰 있으니까 못하고, 이게 다 50페이지 분량이 가고 나면은 실제 프린터에서 이제 쫙쫙쫙쫙 인쇄를 하겠지. 그럼 그 사이에 나는 이제 작업을 하면 되고. 그런데 아빠, 나 프린터 급한 거 있는데? 급한 거 있대. 급한 거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 중지. 중지를 걸어. 중지. 중지를 걸면 인쇄되다 말고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쪽 방에서 애들이 인쇄하고 싶은 내용 인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걔가 먼저 인쇄가 돼서 나가는 거지. 급하다고 하니까. 인쇄 다 했니? 그러면 다 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럼 마저 인쇄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프린터 가짜 프린터니까 오류가 난 것 뿐이고. 그러다가 아이 잘못해 인쇄할 게 아니었네? 한 2장 찍다 보니까 인쇄할 게 아닌데 모르고 찍은 거야. 그러면 취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인쇄 안 하겠다라는 얘기지. 인쇄할 내용을 빼버릴 수도 있고. 대기 중인 문서를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래 한 걸 인쇄하고 PDF 인쇄하고 파워포인트 인쇄하다가 그럼 걔들이 다 인쇄돼야 나머지 또 파일이 인쇄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급해. 그러면 정지 해놓고 내가 인쇄를 걸면 마지막에 인쇄 명령 건 게 먼저 인쇄가 되고, 인쇄되고 나면 이제 다시 시작 누르면 그게 또 인쇄되고. 그렇게.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어요. 여기 프린터가 3대가 연결되어 있어. A 프린터, B 프린터, C 프린터가 있는데, 뭘로 칼라로 인쇄해야 될 거를 이 흑백으로 인쇄 명령을 걸었나봐. 그러면 아까 그 목록에 가서 다른 프린터로 인쇄하라고 지시를 해주면 얘는 이 프린터가 아니라 다른 프린터로 전송이 돼요. 그럼 프린터가 각각 움직이는 거니까 저쪽에는 칼라 인쇄되고 이쪽에 흑백 인쇄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인쇄도 되겠지. 그러나 인쇄 중인 문서는 안 되고, 인쇄 중인 거는 마저 해야지. 대기 중인 것만. 그 또 하나, 3장 인쇄해야 되는데 모르고 1장만 인쇄 걸었어. 3세트를 인쇄해야 되는데 1세트만 인쇄 걸었다고. 그럼 2세트 마저 인쇄해야 돼. 못 바꿔요, 그거는. 그리고 가로로 인쇄해야 될 걸 모르고 세로로 인쇄했어. 이건 못 바꿔요. 인쇄 명령을 걸기 전에 가로, 세로 용지를 설정해주고 인쇄를 걸어야 가는 거지. 인쇄 대기 중인 거는 매수, 가로, 세로, 규격, 이거는 못 고친다. 그렇게. 예. 우리 문제는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스풀에 관한 기능 문제가 나왔는데,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컴퓨터와 병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프린터가 인쇄 중일지라도 다른 거를 실행할 수 있고,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 이거 못 바꾼다 그랬죠? 인쇄 매수 변경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일시중지, 계속, 취소, 이거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3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3번째.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린터 그러면 네트워크 프린터, 기본 프린터 이런 거 대수가 제한되어 있다, 뭐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스풀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대로 용지의 뭐 방향을 고친다거나 뭐 매수를 변경한다거나 이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프린터 문제는 다 해결봐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2번 문제, 프린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여기 아까 장치 및 프린터에 가면 이 프린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인쇄 중인 문서를 어떻게 확인해요? 아까 다시 인쇄 명령 걸어 볼게요. 인쇄 명령 걸면 지가 인쇄 되겠지. 이렇게 인쇄되고 나면 장치 관리자 여기 오른쪽에 가서 얘를 열어 볼 수 있어요. 인쇄 작업 목록 보기 누르면 인쇄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풀 되고 있구나 보이거든요. 그럼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취소할 수 있고, 뭐 멈췄다가
정지시켰다가 다시 인쇄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겠죠. 다 가능해요. 그러나 인쇄 대기 중인 문서만 삭제합니까? 인쇄 중인 거 취소하고 보세요. 아까 인쇄 중인 거 있었잖아. 이거 인쇄 중인 거잖아. 취소하면 인쇄 중인 것도 취소가 된다니까. 대기 중인 것만 아니라 인쇄하던 것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뭐만 그랬잖아. 보기에. 그게 이제 틀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여러분들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 있잖아요. AS는 일본식 영어래요. 근데 대중화됐죠. AS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용어는 유지보수라 그래요. 메인터넌스. 그래서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고장나면 수리를 안 해주죠. 돈을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컴퓨터를 처음에 배울 때 전공할 때 유지보수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기계가 100만원 그러면 10% 유지보수비를 내고 1년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이죠. 보험. 1년이 지났어. 그럼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유지보수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10%가 아니라 더 많이 내야지. 고장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AS 비용을, 유지보수 비용을 기계에다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100만원 그러면 거기 10%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야. 본래는 비용에 포함된 거지.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계값만 받았단 말이야. 유지보수비는 안 받았고.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려면 우리나라 문화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줘. 아니면 장사하지 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무상 서비스가 없죠. 돈을 별도로 내고 서비스 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장나면 고쳐주고 잘못된 건 수리하고 하는 걸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키보드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장났는지 확인해서 키보드를 바꾸든지 해야지. 근데 그런 거 말고 모니터 고장났으면 모니터 사면 되고 서비스 센터 맡기면 되고 하는 건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컴퓨터 한참 사용하다 보니까 하드디스크에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검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창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내 컴퓨터에 가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도구에 가면 아까 도구라고 한 것 같은데 검사라고 있잖아요. 이거 다 체크하지 마세요. 원래는 다 체크하고 시작을 하면 지금 시작 못하고 껐다 켜고 시작해 주거든요. 예약을 건다 그래. 예약.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시작을 눌렀더니 예약하시겠습니까 해서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컴퓨터를 끌 거 아닙니까? 수업 끝나고. 그러면 다시 킬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때 검사를 하는데 오래 걸려요. 심지어 4시간도 걸려요. 그럼 다음 선생님이 야간 수업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4시간 검사하는 거야. 3시간 4시간 껐다 다시 켜면 다시 처음부터 검사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선생님 수업 끝나고 디스크 검사 명령 걸어놓고 가셨나봐요.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수업 못했어요. 처음에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 할 일 없을 때. 바빠 죽겠는데 저거 하면 큰일 나요. 저거 하면 나도 못 써요. 시장 갔다 와야 돼. 쇼핑하고 와야 돼. 그때 예약 걸어놓고 껐다 켜면 지가 그 사이에 검사하고 있을 테니까. 그럴 때 쓰는 기능이라고요. 지금 하시면 안 되고. 포맷은 뭐예요? 자, USB 메모리를 집어넣고 못 읽어. 포맷을 하래. 그럼 포맷 해줘야지. 포맷 해주면 안에 있는 내용을 싹 지워주고 초기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읽어줄 수가 있죠. 레지스트리는
이런 정보가 들어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세요.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뭐를 편집하고 고치는 거는 안 해요. 레지스트리 잘못 건들면 컴퓨터 멈춥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아는 게 힘이다. 레지스트리는 모르는 게 약이다. 얘를 시험에 내는 데가 있어요. 그게 PC 정비사 시험이에요. PC 정비사는 레지스트리를 직접 만져야 돼요. 직접 편집을 하는 걸 시험에 내요. 그래서 고쳤더니 레지스트리를 고쳤더니 뭐가 작동이 돼. 그럼 합격. 컴퓨터가 안 움직여. 그럼 불합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지스트리가 잘못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컴퓨터를 다시 윈도우를 깔아야 되니까 시험에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됐다 이런 식으로. PC정비사 시험에서는 얘를 시험에 내지만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내요. 여러분 댁에서 이거 레지스트리 공부하려고 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 멈춘다니까. 켜졌는데 안 움직이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시험 본부를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안 내요. 네. 아, 레지스트리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스템 복원은 뭐예요? 여러분 막 뛰어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네. 그럼 광고에 나오되 뭐를 솔솔솔 뿌려주면 뭐 새살이 돋고 애는 울잖아. 새살이 돋을 때까지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백투더 퓨처. 되돌아가면 되지. 넘어지기 직전 상태로 되돌아가면 안 다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컴퓨터는 가능해요. 그게 시스템 복원이에요. 쾌적 상태를 지점을 설정해 놓기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삭제되거나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가 되면 알아서 복원 지점을 설정해 줘요. 근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복원 화면으로 들어가서 전 단계로 되돌아가면 돼요. 그럼 원위치가 돼요. 편하겠죠? 편할 거예요. 안 편하려면 안 해보셨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4월 1일 날 A 프로그램 설치, 4월 5일 날 파일 작성, 4월 7일 날 문제점 발생.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거를 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근데 4월 7일 날 A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컴퓨터가 엉망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원을 해야죠. 복원. 4월 1일 날짜로 복원을 해야죠. 그럼 A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날 복원을 시키면 요날로 돌아간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4월 1일로 돌아가니까 4월 5일날 작성한 건 당연히 사라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살아있고 데이터는 살아있고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 단계 환경만 바뀐다. 환경만 바뀐다. 그러니까 1일서부터 이 사이에 작성했던 움직였던 모든 작업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환경만 바뀐다. 그러니까는 문서, 전자우편, 뭐 즐겨찾기 이런 것들은 손상시키지 않고 그 시점, 이전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뿐이다. 그게 시스템 복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ESC 키. 우리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ESC가 쭉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3개. 요 창 있다, 요 창. 자,
자,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걸 가지고 뭐를 보느냐? 프로세스, 서비스, 성능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성능을 본. 와, 코어가 4개야. 4기통 엔진이라고. 마차인데 말이 4마리가 끌어. 힘이 좋아. 현재 이 메모리 중에서 요만큼 쓰고 있고 엔진은 이만큼 작동되고 있어. 엔진이 100%까지 올라가면 숨이 헐떡헐떡 찬 거니까 위험하고 18%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것 때문에 얘가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뭐 5% 3%에서 끝나요. 이런 걸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닫으려고 봤는데 이 프로그램 닫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닫혀. 그럼 여기 가서 얘를 강제로 끝내기 누르면 휙 하고 닫혀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장치관리, 작업관리자가 와서 강제로 닫아야 돼. 강제로. 작업관리자라고 하는 거 있어요. 강제로 종료할 때 쓰는 기능. 그 다음에 관리센터라고 해서 뭐 방화벽이 뭐예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사람 살아가는 환경에서 방화벽이란 말이 뭐예요?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이죠. 그럼 컴퓨터에서 방화벽은 뭐냐면 네트워크상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방화벽이에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와 외부에서 내 네트워크로. 그럼 안 되잖아. 방화벽이 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기능 뭐 이런 백신 같은 것도 윈도우가 제공해 주거든요. 그게 보안 요지 관리 센터 거기에요. 방화벽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윈도우즈에서 DMA, IRQ 같은 하드웨어 정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 뭐라고요? 레지스트리. 다음 중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나 저장되는 저장소로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말한대.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이 정도 나와요. 2번 문제처럼 많이 나와요. 2번처럼 나와. 항상 나오던 문제니까 뭐 비싼 거 나오면 레지스트리 찍으면 되죠. 3번 작업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과 없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 보기가 재밌는 거 있어요. 4번째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대. 엑셀에다가 파워포인트하고 파워포인트에다가 한글하고 그건 내 맘이지. 실행 순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엑셀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인터넷 실행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 뭐 실행 순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나 혼자 내가 다 실행하는 거니까. 실행 순서라는 의미가 없어요. 실행 순서라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잖아. 화장을 할 때는 기초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색조 화장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 순서가. 색조 화장 해놓고 위에다 기초 화장하면 안 되지. 근데 컴퓨터는 엑셀을 먼저 하든 한글을 먼저 하든 인터넷을 먼저 하든 내 맘이잖아. 순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면 작업관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지? 몰라 하고 찍죠. 날도 좋으니까 3번 이렇게 엉뚱한 거 찍으면 안 되지. 최적화에는 조각모음 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디스크 정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최적화 그러면 조각모음이에요. 단편화라는 말이 나와요. 단편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짐 정리를 잘 해놓죠. 탁탁탁 배치를 잘 해놔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처음에 책꽂이에 책을 꽂을 때도 어때요? 착착착 종류별로 착 맞춰서 꽂다가 한참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막 여기저기 흩어지고 공간도 생기고 엉망이죠. 그게 단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요. 국어책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국어책은 한데 모아놔야 편하거든, 보기가. 우리 컴퓨터 내부에서 바둑판처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모는 종이처럼. 근데 중간에 있는 걸 내가 삭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삭제된 공간이 5개가 있어. 근데 나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봤더니 얘가 공간이 10개짜리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자리 5개 저장이 되고 다른 데 5군데가 저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졌죠? 이게 단편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려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방에 있는 물건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 빠르지. 숟가락은 안방에 가 있고 젓가락은 건너방에 가 있고 밥그릇은 저기 옥상에 가 있고 베란다에 가 있고 그럼 밥 먹으려면 힘들잖아. 한데 모아야 편하지. 이게 조각 모음 실행해주면 한데 모인다니까는요. 빨라진다고. 그럼 언제쯤 하느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조각 모음 해도 되는지 안 했는지 알려줘. 안 해도 되네요. 그럼 하지 말고 알아서 하면 하는 대로 냅두면 되고. 근데 조각 모음 작업 중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조각 모음이 실패돼요. 조각 모음 걸어놓고 시장 갔다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가벼운 노트북 있죠. 노트북 중에 요즘 가볍잖아요. 그거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SSD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거든요. SSD는 자동으로 조각 모음을 합니다. 기계가. 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SSD 장치는 조각 모음을 스스로 한다. 하지 마세요. 하시면 불편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럼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저장 장치가 SSD인지 HDD 하드디스크 장치인지를 어떻게 하냐고. 일반적인 일은 컴퓨터는 대부분이 하드디스크를 쓰고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2개가 들어있어요. SSD 하나, 하드디스크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있는데 그건 검사해 봐야 알지 뭐. 그럼 요즘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노트북들은 거의 100%가 다 SSD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C드라이브가.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디스크 정리는 뭐냐면 우리 집 살림살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삭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음에 쓸 수 있을지 몰라서 보관해 두죠. 이거는 어릴 적 추억이 있어서 보관하고, 얘는 혹시나 모를 것 같으니까 보관하고, 그렇게 보관하니까 어떻게 돼요? 창고로 꽉 차는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쓰는 물건을 처분하면은요, 방 하나가 나온대요. 그럼 그 방을 새로 도배해서 세를 줘도 된다는 거지. 월 30만원에. 근데 그 쓸데없는 창고처럼 방 하나 분량을 쓴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혹시나 모르니까 하고 보관하지만 컴퓨터는 어떤다? 디스크 정리를 하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샥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쓸데없는 거냐? 휴지통 일단 쓸데없죠? 검사했네.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이 나왔어. 이게 벌써 용량이 1.17기가야 1.17기가가 불필요한 공간이야. 제가 알아. 그래서 확인 누르면 싹 삭제해 버려요.
이 컴퓨터가 120평짜리인데 1.7평만큼 삭제해 버린 거야. 쓰레기 버린 거야. 임시 파일, 뭐 오프라인 웹페이지, 휴지통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요. 그래서 싹 지워버리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 스마트폰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리하는 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보시면은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도요. 그러면 그것도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앱을 가지고 사용하셔야지 뭐. 그게 뭔지는 확인해 봐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나 볼까요? 백업 및 복원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이 폰트예요. 폰트. 폰트는 사용하지 않던 사용하던 간에 사용자가 설치한 거예요. 이 글꼴은 건들지 않습니다. 아까 그 글꼴 가는 거 있었잖아요. 폰트 여기 있는 글꼴들은 사용자가 얘를 사용하던 안 하던 평생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던 간에 절대로 안 건드려요. 이거는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네. 보기 중에 사용하지 않은 폰트 파일 그랬는데 얘는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못 건드려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려면 디스크 정리. 그럼 공간이 확보되겠죠? 조각모음 실행은 뭐가 되죠? 조각모음 실행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위치만 바꿔오는 거니까. 그 다음 장애시, 시스템 장애시 응급복구를 위해서 백업 및 복원을 수행한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조각모음 실행한다. 조각모음 실행하면 공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디스크 검사를 수행하라 그랬는데 솔직히 요즘 컴퓨터는 강력하게 하드가 좋아서요. 그 디스크 검사 안 해도 돼요. 제가 저희 집 컴퓨터 10년 쓰면서 디스크 검사 몇 번 했나 기억도 없어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수업 시간이니까 한번 하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예약 걸어놔 가지고 제가 다른 분한테 민폐 끼쳤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검사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이럴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컴퓨터에 떠요. 검사하라고. 그럼 검사해주면 지가 알아서 검사해주고 탁 작동돼요. 어떨 때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7에서는 조각모음이라고 하고 윈도우 10에서는 조각모음이 최적화라고 하나 봐요. 용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용어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TCP/IP. 이제 또 어려운 거 나왔다. 여기는 이제 통신이에요. 통신이 잠깐 나올 겁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통신, 인터넷 하는 거 스마트폰도 통신하잖아요. 그럼 이 통신을 하려면 뭔가 규정이 있어야죠. 보내는 놈, 받는 놈이 있어야 되고 매체가 있어야 되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뭐가 있어야 되고 복잡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IPv4라는 용어를 써요. IPv4. 근데 IPv4가 부족해요. 주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IPv6으로 지금 늘리고 있어요. IPv4는 한 32억 개 정도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32억 개. 그러니까 통신기기, 핸드폰이나 또 노트북이나 PC든 태블릿이든 통신을 하는 장치들이 32억 대가 넘어가면 주소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33억 대 그러면
나머지는 못 쓰잖아요, 통신을. 그래서 IPv6으로 늘려놨어요. IPv6은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한 100만 년, 1000만 년 더 써도 주소 부족함 현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꿔놓는 거니까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서브넷 마스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IPv4는 8비트씩 4개. 그러니까 8, 4, 32. 32비트예요. 그 다음에 IPv6은 16비트씩 8개. 그래서 128이에요. IPv4는 8비트씩 4개로 마침표, 그러니까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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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점으로 구분을 해서 4개로 구분하고요. IPv6은 16비트씩 콜론 해가지고 8개로 구분해요. 8개로 구분해요. 메모를 해드릴까요? IPv4는 32비트 방식인데 얘는 8비트씩 4개 8비트씩 4개 그리고 점으로 구분하고 IPv6은 128비트인데 16비트를 8개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한다. 일단 그 기본적인 기능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예. 여기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DNS 서버 주소, DNS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DNS라는 거는 도메인 네임 서버라 그래요. 다른 말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도메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도메인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www.naver.com 이게 도메인이잖아요. 도메인으로 표현된 주소를 IP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변환.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상에다 www.naver.com 하고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인터넷은 이 naver.com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면 naver.com이라고 치면 이 DNS가 192.168.0.5 이렇게 찾아준다고. 그래서 그 컴퓨터로 탁 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IP고, IP는 뭐냐면 통신하는 기기의 고유 주소예요. 통신 장치의 고유 주소가 IP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IP가 있고, 태블릿도 IP가 있고, 노트북도 IP가 있고. 그럼 여러분 인터넷 하시잖아. 댁에서 인터넷 신청해 놓고 쓰시잖아. 그럼 IP가 몇 개 와요? 하나만 온다니까? 그럼 그 하나를 가지고 한 대만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댁에 인터넷 신호 하나만 가지고 하나 써요? 아니잖아. IP 공유기라는 걸 가지고 쓰잖아. 그 IP 공유기는 IP 하나를 받아가지고 공유시켜서 쓰는 장치예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 쓰는 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대법원이. 근데 상업지구에서는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회사나 이런 데서는 공유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공유기 IP가 컴퓨터 대수만큼 들어와 있거든요. 250개가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IP 공유기를 쓰는 이유는 IP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유기를 인터넷 선을 하나 신청해 가지고 공유기를 연결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그거로 인터넷을 한다. 그거는 단속 대상이에요. 거기는 다 따로따로 신청해야 돼요. 학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는 공유기는 따로 개방을 하는 거고, 직원들 쓰는 거는 다 따로따로 IP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도 당연히 따로따로 IP를 받아요. 컴퓨터마다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www.naver.com 치면 알아서 그 네이버 컴퓨터에 실제 IP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알아서 변환시켜서 찾아가게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소 있잖아. 우리 서초에서 주소가 있는데 그냥 여기 이 센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주소 들고 알아서 오죠. 택배 아저씨가 알아서 오거든. 그게 DNS지. 우리는 그냥 이름 부르잖아. 아무개야 하고 부르잖아. 원래는 우리도 IP가 있죠. 주민번호 같은 고유 IP가 있지. 근데 불편하니까, 외우기도 길고 불편하니까 아무개야 그러면 답변하거든. 그게 DNS. 도메인은 내 땅, 내 소유라는 뜻이래요. 영어 단어가.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볼까요? 네, 문제가 이건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다음 중 윈도우 TCP IP v4의 설정 중에 옳지 않은 거 되는데, 작업 그룹 이런 건 없죠. 아까 서브넷 마스크니 기본 게이트웨이니 IP 주소는 있어도 작업 그룹은 아니죠. 그 다음에 ISP 업체가 뭐예요? 시험 문제, 거기 지금 문제에 ISP 업체라고 했잖아. ISP 업체.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여러분 실례지만 댁에서 어떤 인터넷 서비스 받습니까? SK텔레콤? KT? 그 회사가 ISP 업체라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를 ISP 업체라 그래요. ISP라고 하지. ISP 그러면 네트워크 통신을 설치해주는 서비스 해주는 업체,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ISP라고만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업체라고 한 건데, 그럼 업체에서 뭐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문제를 볼까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여기 있네. 동적인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서버가 DHCP 서버인데, DHCP 네 번째 보기 있잖아요. 네 번째 보기. 동적으로 할당해주는 IP를 DHCP를 그럼 동적인 말은 또 뭐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가면 세밀하게 또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도스 명령어 뭐 이런 것도 배울 건데요. 몇 가지 배우시면 되고, 이제 윈도우에 관한 기능은 안 해요. 끝났어요. 이제 컴퓨터 구조에 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컴퓨터 구조. 이게 더 헷갈리려나? 윈도우는 그래도 두들겨 볼 수라도 있지, 컴퓨터 구조는 뜯어볼 수도 없고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